텍사스주 쇼핑몰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 일가족 가운데 6살밖에 아들만 살아남아 주위를 더욱 슬픔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의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여야 상하원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체성이 다른 아시안계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일가족 가운데 6살박이 아들만 살아남아 주위를 더욱 슬픔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숨진 한인 일가족은 30대 조규성과 강신영 씨 부부, 그 자녀인 3세 아이로 전해졌습니다. 모금 후원 사이트 GoFundMe에는 이들의 영어 실명, 가족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이 가족은 지난 주말 큰아들인 윌리엄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윌리엄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교환하기 위해 아울렛을 찾았지만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6살 된 윌리엄이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윌리엄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강 씨가 숨을 거둘 때까지 큰아들을 품에 꼭 안고 감싼 덕분에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익명, 기명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로, 강 씨는 치과의사로 현지에서 자리 잡아 좋은 평판을 받았고 한인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 등 주변 한인들을 돕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의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오늘 학생들의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그림을 통해 단어를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 파닉스를 이용해 글자의 소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방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에 걸쳐 뉴욕 시내 32개 지역의 공립학교는 뱅크스 시 교육감이 선정한 3가지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반영하게 됩니다. 이 3가지 교육과정에는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과 파닉스에 대한 집중적 학습, 기존의 전통적 독해 공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 절반은 오는 9월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학교생의 85% 이상이 독해 능력이 뛰어난 경우 이 학교들은 변경되는 교육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에 따르면 현재 3학년에서 8학년 사이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독해 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종별로는 흑인과 라틴계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여야 상하원 지도부와 부채 한도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넬, 민주당 지도부 찰스 슈머, 하킴 제프리스 의원 등과 부채 한도 관련해 회동을 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직후 특별 조치로 협상 시간을 번 상태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재무부 수장인 앨런 장관 역시 연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앨런 장관은 몇 주 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체성이 다른 아시안계보다 강하지만 한인의 4분의 3이 타인종과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미 전역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인 응답자는 66%가 자신을 한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30%는 자신을 코리안으로, 36%는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14%는 아시안 아메리칸, 6%는 에이시안, 9%는 아메리칸으로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자신의 출신 국가 등으로 정체성을 표현한 경우는 한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계는 64%, 필리핀계 61%, 중국계 51%, 일본계는 3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의 77%, 즉 10명 중 8명 정도가 가족이 타인종과 결혼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67%가 민주당, 28%가 공화당이라고 답했으며 한인의 25%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답했고 49%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항공기 내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뉴스가 연방항공청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지난 5년간 약 42%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을 기준으로 여객기 내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객기 화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운송 시 이를 반드시 항공사와 조종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62%의 경우는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이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는 밝혔습니다. 항공 관계자들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항공기 탑승 전 적절한 스크리닝, 기내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더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 컨테이너 사용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방화 컨테이너 사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적합성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연방항공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승객들이 항공사의 지침을 잘 따르고 화재 위험이 더 큰 손상된 배터리 등은 운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에 올해 69세의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심윤조 전 의원이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내정돼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며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약 150명으로 구성됩니다. 심 전 의원은 외무고시 11회 출신의 직업 외교관으로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뒤 제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2014년과 2015년 새누리당 재외국민보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심 전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영근 세계한인 네트워크 대표도 한때 재외동포청장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어제부터 재외동포청에 근무할 40개 직위 64명에 대한 경력 경쟁 채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에 난민이 몰려들면서 공원, 경마장 등 임시 수용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산하기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난민 긴급수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과 뉴욕을 위한 파트너십 등 경제인 단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에 항공기 경납고를 임시수용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는 물론 퀸즈의 플러싱 매도 코로나파크, 뉴욕 매주 홈구장인 시리필즈 주차장, 퀸즈 경마장 등도 천막을 설치해 임시 수용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 맨하탄의 유명 건축물 플랫 아이언 빌딩 소유주에게도 임시 수용시설 전환을 문의했지만 소유주는 건물에 화장실이 없고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롱아일랜드 지역 킹스파크 정신병원과 크루즈선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뉴욕시 근교 지역으로 난민을 일부 이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화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배심원 재판 심리가 어제 끝나고 배심원단이 오늘부터 판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원고인 진 캐럴 측과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모두 마쳤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진 캐럴이 자신의 회고록을 팔고 반 트럼프 정서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에 쓴 내용을 기억해서 꾸며낸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의 무고를 주장하자 배심원단의 저 발언은 무시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맹목적으로 표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소송으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없으며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피의자의 특성이며 그가 유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 6명, 여성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오늘부터 자체적인 수기에 들어가 일단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 뒤 만약 유죄라면 피해 배상액과 징벌적 배상액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이 약간 진정되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준이 오늘 발표한 4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3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3년 뒤 인플레이션율은 2.9%, 5년 뒤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망돼 전월 기대치보다 0.1%포인트씩 되레 상승, 연준 목표치 2%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특히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야별로 보면 대학 교육비가 7.8%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식료품은 5.8%, 휘발유 가격 5.1%씩 각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주택 가격은 1년 뒤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3월 조사 때보다 0.7%포인트나 상승,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소비자 지출은 5.2% 증가에 그쳐 3월 예상치 5.7%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산업 육성책으로 미국 내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이 일면서 건설 장비와 건축 원자재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 장비와 트럭, 철강, 시멘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공장 신축에 따른 신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 건설 중장비 생산업체인 캐터필러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순이익은 26% 각각 증가했으며 시장 여건이 좋으며 올해는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스웨덴의 철강업체 누코르는 올해 1분기 철강 부분 순이익이 1년 전보다 42% 급증했으며 미러키 소재 공장 설비 자동화 업체인 라겔 오토메이션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 생산업체인 파카 역시 올해 말까지 생산 물량이 이미 사전 판매된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은 물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업체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까지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세 1,500달러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을 조사한 결과 뉴욕 맨하탄이 가장 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트 전문업체 렌트카페 조사 결과 뉴욕 맨하탄에서 월세 1,500달러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은 약 243스퀘어피트로 약 6.8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스턴은 320스퀘어피트, 약 9평을 빌릴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336스퀘어피트, 9.5평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맨하탄에 이어서 브루클린이 342스퀘어피트로 네 번째로 비쌌고 뉴저지주 저지시리가 362스퀘어피트로 5위, 퀸즈가 393스퀘어피트로 6위에 올랐습니다. 즉 뉴욕 3개 보로가 렌트비가 가장 비싼 6개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는 8위로 423스퀘어피트, 워싱턴 DC는 15위로 484스퀘어피트 등을 구할 수 있고 시애틀은 12위, 시카고는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추가 동원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제복을 입은 러시아군이 행진합니다.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날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일 행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온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Сегодня цивилизация вновь находится на решающем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러시아가 전장에서 물자와 병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추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전승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자폭 드론 공습을 가한 데 이어 수도 키이우를 향해 1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되살리고 있는 모든 낡은 악은 과거 나치가 그랬듯 패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Ми зараз не наодинці проти зла. Ми б'ємось проти нього разом. Так само з усім вільним світом. 특히 전승일에 맞춰 야간 기차를 타고 키이우를 찾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 이유와의 결속을 가시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 가족의 일부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가입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22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5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지원 등 12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친 트럼프계 언론재발 루퍼트 머독 수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집중 보도한 뉴욕포스트가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된 바이든 대통령의 브리핑 취재를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17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중 58%만이 퇴직은퇴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연금 규모는 평균 1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노후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여성 1명이 숨지고 9세에서 17세까지의 10대 자녀 4명은 목숨이 위독한 상황이며 또 다른 자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일을 맞아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던 NIU 대학생 2명이 지난 6일 한 술집 앞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연준이 은행권 혼란으로 대출 경색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경고한 반면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흐리겠으나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